재민아, 네, 재민이 이 책 4장까지 읽었나? 음, 어, 네, 어, 재민이는 이 책 어땠나? 재밌었나? 아니요, 재미없었나? 네, 음, 그래. 가장 인상 깊은 아이디어는 뭔가? 그, 그 구글이 음, 정부보다 먼저 그 약간 위기 같은 거를 검색어 같은 걸로 알아챘다는 그런 얘기가 먼저, 그렇지. 예측하고. 그게, 네, 그래, 그 부분 그게, 재밌다. 음, 네, 어떻게 알게 되는 거야? 그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음, 그렇지. 이제 여러 사람들이 검색하는 것들이 일종의 집단지성처럼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정부의 뛰어난 엘리트들, 전문가들이 알아차리는 것보다 대중들의 어떤 검색어라든지 관심사의 키워드를 분석함으로써 그냥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 뭔가 상황을 예측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거기 풍선 찾는 거 나왔었잖아. 그지? 네, 빨간 풍선 나라에서 그 미국 펜타곤 국방부에서 그 여기저기에 빨간 풍선 설치해 놓고서 이거 빨리 찾는 사람한테 상금 준다고 해서 구글이 그 약간의 다단계 방식으로 이렇게 찾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도 되게 인상 깊게 봤어. 열심히 네, 읽었구만. 자, 봅시다. 먼저 그 저자 소개를 하면 선생님도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은 한국과학기술원이가 카이스트잖아. 카이스트 교수로 계시고요. 학력상 보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라고 있는데 우리 아유 발음도 안 된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데 MIT라고 하면 좀 유명하지. 세계에서 가장 천재적인 공학도들이 모이는 세계 최고의 공대가 MIT인데 그 MIT 공대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야. 거기서 석사 박사를 했으니 뭐 학벌로는 지구 끝판왕이네요. 보스턴 대학도 엄청 유명한 대학이고요. 어, 지금 그 먼저 이 책의 1장부터 4장까지의 여러 키워드들 중에 이 수익 경영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데, 음, 수익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가지고 좀 이해가 잘 될까 싶은 글로 설명이 돼 있는데, 너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좀 염려스러워서, 다른,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뭐 이런 만화가 있더라고. 어, 상황을 봅시다. 유리야, 공책 빌려줘서 고마워. 내가 보답으로 영화 보여줄게. 그랬어. 내일 아침에 조조 할인으로 보러 가자 그랬어. 어, 조조 할인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있나? 노래도 있는데. 아침 일찍 그 보러 가면 극장을 할인을 해주는 거야. 조조? 그럼 뭐야? 이를 조자에, 이르다 할 때, 이를 조자에 아침 조자를 쓰는 거지. 이른 아침에 할인이다 이런 뜻이야. 조조 할인.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통상 그 어떤 영화의 시간표가 쭉 나오잖아, 하루에. 그 시간에 아침 일찍 사람들 잘 안 모이는 시간에 첫 회를 약간 그 할인해 주면서 그걸 조조 할인이라고 하는데 요즘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조 이렇게 써 있죠. 아침 8시 50분에 하네요.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 아침 시간에 가격을 싸게 해서 손님을 모으는 거래.
요 것이 어떤 거야? 아까 수익 경영이지. 이 책에서 이 책 1장, 2장에 걸쳐서 이 수익 경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수익 경영 파트가 약간 사실은 어려운 개념이어서, 이게 너희 수준에서 읽힐까? 이게 약간 염려스러워서 선생님이 이 만화를 가져온 건데, 음, 소비자 입장에서 경영자가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는 방식을 이제 수익 경영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비행기 요금, 부행 요금 그 요금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잖아. 몇 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면 되게 큰 할인율을 받는다든지 또 언제 어떤 시즌에 끊으면 되게 싼데 어떤 시즌은 그 가격의 2배 이상 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뭐 이 책에서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사실은 선생님은 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미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항공편을 예약하려고 하면 엄청 비싼데, 사전에 이 계약을 해서 바꾸지 않겠다는 조건, 그러니까 취소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면 엄청 싸진다는 거잖아, 비행요금이. 왜 이런 것들을 할까? 여기서도 나오는데 이제 그 항공사에서도 사람이 많이 사용하지 않은 날짜와 이런 데에다가 탄력 운임제라고 해서 탄력적으로 플렉서빌리티가 있게 가격을 높이고 낮춰가지고 많이 유치를 한다. 뭐 이런 거잖아. 어,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에 도표가 있는데, 이 도표는 우리 중학생 학생들한테 좀 익숙한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사회 시간에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뭐 아니면 아직 중학교 안 가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수요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 어, 좀 봅시다. 이제 사회 시간에 아마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경제 혹은 경영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그래프니까 꼭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이해하는 건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수요 공급 곡선 또는 가격 결정 곡선이라는 개념이야. X축은 수량을 뜻하고 통상 그래서 어, Q로 표시하고요. Y축은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 P로 약자를 쓰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비례 그래프, 다시 말하면 수량이 많아지면 가격도 함께 많아지는, 거꾸로 가격이 높으면 수량도 많아지는 이런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가격 수량의 양하상관계를 갖는 비례 그래프를 우리가 통상 공급 곡선이라고 그래. 공급은 S로 표시하는데 공급은 뭐냐면 사려는 마음이야. 정정 팔려는 마음.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엥? 자,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지금 이 그래프를 얘기할 건데 얘는 거꾸로 돼 있지. 얘는 수, 수요 그래프 D로 표시합니다. 수요는 사려는 마음이야. 이 수요와 공급 곡선과 관련해서 요 형태는 이렇게 손으로 여러 번 그려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건 아주 기본이고, 너희가 앞으로 비문학 경제 지문을 풀든, 뭐 지금도 매산비를 풀거나, 뭐 이렇게 고등 모의고사를 풀거나 할 때,
아주 당연히 아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이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이 가격 결정 곡선과 관련된 이론인데 이거는 이번 시간에 반드시 제대로 배워서 이것들을 그 자신의 진짜 개념으로 잘 아는 개념으로 이렇게 익히기 바랍니다. 앞으로 너희가 이제 비문학 독서의 경제 지문 하나는 뭐 아주 높은 확률로 매번 만나는데 이 수요 공급 관련된 저 얘기는 단골 손님이야. 자, 일단은 수요는 사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사려는 마음은 왜 가격과 수량이 반비례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물건이 오늘 이렇게 비싼 날이야. 가격이 높은 날이야. 그러면 조금 사고 싶다가 가격이 할인해서 원 플러스 원 하고 뭐 투 플러스 원 해가지고 가격이 싸. 그러면 많이 사고 싶지, 이렇게. 그래서 수요는 가격과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물건을 갖다 파는 사람, 공급자의 입장이야, 이번엔 기업 같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물건 값이 상추를 내가 재배해서 상추를 공급하는 상추 장사라고 생각해봐. 상추 농부야. 그러면 상추 가격이 높을 때는 온갖 상추를 다 뽑아다 팔고 싶지. 가격 떨어지기 전에. 그런데 반대로 가격이 낮아. 시장에서 상추가 흔해가지고 가격이 너무 싸면, 에휴, 이거 갖다 팔아도 이거 뭐 상자값도 안 나오겠다. 그냥 다 버려버리자. 그래, 안 팔겠지. 그게 가격이 높으면 공급량이 많아지고 가격이 낮으면 공급량이 작아진다는 뜻이지. 그런데 우리 시장이라고 하는 곳은 공급과 수요가, 다시 말하면 사려는 마음과 팔려는 마음이 만나는 곳이잖아. 그래서 시장에서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수량은 요만큼 팔려 나간다고. 자, 이 도표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X축은 뭐라고? 수량. Q라고 표시하고요. Y축은 가격. P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례 그래프는 뭐야? 공급 곡선이고, 공급은 무슨 뜻이라고? 기업 입장에서 팔려는 마음이다. 팔려는 마음은 가격이 높으면 점점 더 많아지는 거다. 더 많이 갖다 팔고 싶은 거다. 비례한다. 반대로 이렇게 생긴 곡선은 뭐라고? 얘는 수요 곡선인데 수요는 뭐야? 소비자의 사려는 마음인데 사려는 마음은 어떻게 돼? 가격이 높으면 적게 사고 싶고 가격이 낮으면 많이 사고 싶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요만큼 수량에 요만큼 가격으로 팔려 나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1단계야. 여기에서 다른 생각들을 좀 해보자. 자, 어떤 사람은 그, 이러한 수요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는 사람의 마음의 그래프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높은 가격에도 이만큼의 수량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가격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자신의 최대 지불 그 의사가 이렇게 높은 가격인 사람들 또 적어도 요만큼의 수량은 팔려 나간다고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 가봤더니 나 이렇게 비쌀 줄 알고 나갔던 사람이 시장에 가봤더니 요만큼밖에 안 하는 거야, 가격이. 그러면 요만큼에 대해서 개이득이라고 하겠지. 나 이익 봤다. 나는 분명히
그 양말 사러 갔는데 양말 10,000원인 줄 알고 갔어. 그래서 양말 2개 사오려고 해서 비싸니까. 근데 가봤더니 양말이 5,000원밖에 안 해. 그럼 뭐야? 아싸 게이득 하면서 5,000원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겠지. 어떤 사람은 또 요만큼 가격에 사러 갔는데 실제로는 이 가격이니까 야, 이만큼 가격에 이득을 봤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득을 봤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득을 봤다라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그 이득들을 모두 합치면 지금 선생님이 색칠하고 있는 이 부분의 삼각형의 크기에 해당하는 이득을 사람들이 봤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누가? 소비자들이.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의 이익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비자 잉여라고 해. 소비자가 남겨 먹었다. 내가 이렇게 높은 가격에도 살려고 했는데 막상 시장에 가보니까 균형 가격이 여기서 결정됐기 때문에 야, 나 이 삼각형만큼씩의 이득을 봤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삼각형, 빨간 삼각형을 뭐라고 한다고? 소비자 잉여야. 자, 이번에는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공급자 입장에서 나 이렇게 낮은 가격에도 나 이만큼은 팔아 제끼려고 했어. 그런데 막상 시장에 가봤더니 생각보다는 내가 생각한 이 낮은 가격이 아니라 요만큼의 가격이야. 그리고 요 사람도 나 이만큼은 되는지 모르고 요만큼에 갖다 팔려고 했는데 시장에 가봤더니 이렇게 균형 가격 P까지의 가격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번에는 이 파란색의 삼각형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는데 이번엔 누가 이익을 얻는 거야? 생산자가 잉여, 이익을 얻는 거지. 이 파란색 삼각형은 그래서 생산자 잉여라고 해. 지금 선생님이 뭘 하려고 이걸 들어간 거냐면 이 책에서 그 1장, 2장에서 주로 설명하고 있는 수익 경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아주 간단한 수요 공급 곡선의 이론하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이 소비자 잉여 더하기 생산자 잉여를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 잉여라고 한다고. 무슨 말이야? 어떤 이익이 생겨? 시장에서 사람들이 경쟁을 통해서 수요 공급 곡선이 결정돼서 그것이 적정 가격으로 적정 수량만큼 팔려 나가면서 얻게 되는 사회의 총잉여는 소비자는 빨간색 삼각형만큼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할 거고 생산자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파란색 삼각형 모양 크기만큼의 그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할 것이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빨간색 삼각형 더하기 파란색 삼각형만큼의 합친 것만큼의 사회 전체의 이득이 생겼다. 따라서 서로 경쟁해가지고 이렇게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거래가 이 사회에 이만큼의 많은 잉여 이익을 얻게 한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가격에 의해서 이런 것이 결정된다. 이게 자유시장 옹호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식이라고. 요즘은 이제 자유시장의 시대가 저물고 트럼프주의 혹은 뭐 시니핑주의라고 하든 뭐 좌우지간 이 관세를 높이고 자유무역 대신에 그 어떤 그룹별, 지역 그룹별로 혹은 우방인이 아니면 적대국인이 나눠서 우리 적대국 물건 안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싸우고 있는 상황으로 점점 시대가 흘러가는데 어쨌든 우리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애덤 스미스의 이런 그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 공급과 수요자가 만나서 대규모로 이렇게 경쟁하고 서로 최선의 이득을 나누면서 이런 사회적 잉여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거하고 도대체 지금 이 수익 경영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봐봐.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적정 가격이 5만 원이야.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전체가 다 5만 원에 물건 모두가 다 5만 원에 팔려 나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뭐 5만 원 요만큼의 이득을 얻는데 그지? 이게 가격이고 이게 수량이니까 P 곱하기 Q만큼의 어떤 매출을 올릴 거잖아. 그런데 수익 경영은 뭐냐면 가격을 세분화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이만큼 사람한테는 이 비싼 가격에 팔아 제끼겠다는 거야. 왜? 그 다음에 이 정도 가격에는 이만큼 팔아 제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높은 가격을 매겨도 그 사람이 물건을 살 거라고 한다는 거지. 야, 생각해보면 할인마트에 가면 엄청 싼 물건도 백화점 가면 엄청 비싸게 팔잖아. 그래서 야, 백화점 가서 물건 사는 사람 누구지?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 가난한 사람은 백화점 가서 물건 사면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그러면 백화점 다 망했어야 되잖아. 근데 백화점 안 망하고 잘 돌아가잖아. 뭔 얘기야? 누군가는 그 럭셔리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포함해서 나 그냥 돈 생각 안 하고 쓸 거야.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아도 누군가는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만큼 팔아서 이 높은 가격에 팔 준비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항공권과 관련된 할인 얘기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싼 가격이 아니면 안 사는 사람을 위해서는 이만큼 갖다 팔겠다는 거야. 하지만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 내 돈으로 사는 사람은 돈 아까워서 안 사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돈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몇 달 전까지 예약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많거나, 특히 이 책에서 뭐라고 해?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라 내 돈으로 결제하지 않고 회사 돈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할 때는 사람들이 이런 높은 가격에도 결제를 하더라는 거잖아. 그래서 당장의 비즈니스를 위해 가지고 회사 돈으로 긁는 것은 항공권 값이 비싸도 사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항공회사들이 알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얼마에 파는 거야? 5만 원짜리에 팔던 걸 10만 원짜리에 바로 제낀다고. 왜? 사니까. 이런 사람 존재한다고. 물론 조조 할인으로 해서 그런 것도 있지. 조조 할인은 어차피 극장에서 영화를 한 번 트는데 비용은 똑같잖아. 여기에 5명이 앉아서 영화를 보든 100명이 앉아서 영화를 보든 똑같잖아. 선생님이 작년인가? 그 곡성인가 그런 영화 같은데. 그 너무 재밌다고 막 해가지고 선생님 가족들하고 저녁 먹고 들어오는 길에 나 그 곡성 그 영화 좀 보고 올게. 그러고서 혼자 가서 영화를 11시, 밤 11시 마지막 영화인가를 이렇게 공포 영화를 이렇게 보러 갔는데 진짜 극장에 선생님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너무 무섭더라고, 공포 영화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 이따 영화가 시작되려고 하니까 저쪽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남자 한 명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더 무서웠어. 귀신, 귀신보다 저 모르는 사람하고 그 둘이 앉아가지고 영화를 보는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야. 깜깜한 곳에서.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했어. 선생님처럼 이렇게 등치 크고 무시무시한 좀 인상 좀 이렇게 험악하게 생긴 사람과 영화를 보는 저 사람 마음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했거든.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여기 나랑 2명 앉아 있단 말이야. 한 200석 되잖아. 200석까지 안 돼. 한 100석 정도 됐다고 치면 100명 앉혀서 영화를 상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원가와 2명 앉혀서 진행하는 원가가 똑같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심야 할인해야지. 심야 할인해가지고 그러면 이 나머지 자리들을 50%로 낮췄더니 영화 3만 원인데 15,000원 심야 할인했더니 두 명 앉아서 영화 볼게 가난한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본다든지 뭐,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밤에 잠 안 자는 사람들이 와서 봐가지고 같은 원가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4명 이상만 보면 이득 구간 아니냐. 2명 볼 거를. 그러니까 가격을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다시 보자. 아까 수요 곡선만 그려보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돈을 내면서 요만큼 지금 아까 선생님이 빨간색 그림을 그린 이만큼은 누가 이거들 본 거야? 소비자 잉여 구간이지. 소비자가 마음속으로 야, 나 이득 봤다라고 하는 구간이 빨간색이잖아, 지금. 그런데 세부 가격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누가 걷어들이는 거야? 공급자가 이만큼씩을 내 수중으로 가져온 거잖아. 세부 가격으로 해가지고 이만큼을 다 가져간다면 결국에 이 소비자 잉여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야? 공급자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지. 왜? 비싼 가격에도 사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 이유는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이게 앞에 항공권 얘기가 주구장창 나오는데 그게 읽으면서 도대체 이 수익 경영이 뭐야?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개념이라는 거야.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수업을 선생님이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어, 한 번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싶으면 이 부분만 선생님이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보면서 아, 이런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유건영, 네, 건영이는 이 앞부분 책을 좀 읽었나? 네. 음, 지금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되냐? 잘은 안 돼요. 어, 그래. 시간 관계상 다시 링크를 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네, 그 건영이는 이 책의 1장부터 4장까지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나? 저 그 비행기 좌석마다 음, 가격이 다른, 음, 그래, 지금 설명한 부분이네, 그지? 음, 자, 좋습니다. 자, 다음에 선생님이 좀 인상 깊은 부분들을 본문을 좀 이렇게 따왔는데, 아까 재민이가 이 부분 되게 재밌다고 한 부분인데, 그 중에 위키피디아하고 브리테니커를 예시로 들어서 이 우리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 집단지성이냐, 아니면 소수의 지식인 엘리트가 똑똑하냐. 이건 뭐 끊임없는 논쟁이지. 사실은 누가 똑똑하냐.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시민들 전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대다수의 다수결의 의견이 소수 전문가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엘리트 전문가들의 이론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훌륭한 판단을 우리한테 제공할 것이냐. 비슷한 표현에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지금 보자. 하나, 둘, 셋, 넷, 한 뭐 30명 되나? 한 30명 되는 우리가 등산을 했어. 이렇게, 여기 홍성의 용봉산을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되지? A 길로 가야 되나? B 길로 가야 되나? 헷갈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A 길이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 B 길이라고 생각해. 막 이렇게 싸우니까 야, 그럼 우리 다수결로 정하자. A 길로 갈지 B 길로 갈지 다수결로 정하자. 라고 정하는 방식이
이 민주적인 집단지성 다수결을 사용하는 것이겠지. 그런데 반면에 나 용본산 예전에 여행해 본 적, 그 등산 여러 차례 했고, 그리고 난 등산의 전문가야. 그러니 내 말 들어. 여기 비길이 지금 험해서 되게 위험해 보이지만, 나 여기 지난번에 지나가 본 적 있어. 나 따라와. 과연 다수결로 처리해서 A 길로 가야 되냐? 아니면 이 길을 가봤다고 주장하는 내가 잘 안다는 사람, 그리고 잘 알만한, 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용몽산 근처 사는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인 개인의 의견을 따라야 하느냐? 이 둘 중에 누구 말을 따라야 할까? 브리테니커라고 하는 백과사전은 지금은 사라진 백과사전이야. 되게 그 안타까운데.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그 대학 다니고 할 때, 지식인이라면 그 공부를 하고 혹은 글을 쓰고 이게 공부를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겠다고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영국에서 발행하는 이 세계적 석학들이 모여서 몇 년 단위로 리뉴얼을 해내는 세계적인 백과사전 브리테니커 전집을 좀 이게 집에 갖추고 있으면서 이렇게 읽는 것이 솔직히 선생님 세대까지는 아니고 선생님 윗세대, 선생님 세대만 해도 이제 인터넷 세대거든. 그런데 브리테니커를 집에 갖추고 있는 사람은 그 지식인의 어떤 표상 같은 약간 로망이 있는 지식인 로망이 있는 그런 세계적인 권위를 갖춘 백과사전이야.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위키트리 뭐 우리 웹 위키 백과사전 선생님도 수업 준비하다 보면 위키 되게 많이 찾아보는데 위키는 알잖아. 위키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아무나 갖다 올리는 거야. 별의별 위키가 다 있잖아. 특히 연예인 위키나 야구 위키나 야구 선수 위키 이런 거 보면 와, 진짜 사람들 별의별 분야의 위키트리의 지식을 모으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좀 난도가 높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과학 이론이라든지 문학 평론이라든지 아니면 작품에 대한 어떤 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심지어 국어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위키트리나 혹은 지식인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 같은. 그 지식을 누가 올리냐고. 초딩도 올리고, 중딩도 올리고, 그 누가 올렸는지도 모르는데 그 지식들을 바탕으로 만든 일종의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백과사전이 결국에는 브레이트니커를 이겨서 브레이트니커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위키피디아의 시대란 말이에요. 집단지성의 시대. 아, 이거 진짜 되게 그 많은 것을 시사하는 거지. 선생님이 그 2024년 작년 초에 선생님 아이들을 데리고 과천에 그 현대미술관에 일부러 갔어. 과천 현대미술관에 전에도 몇 번 이렇게 가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미술관 중심에 이 TV가 한 300개쯤 되는 TV 브라운관을 이렇게 그 모티프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이 백남준이라고 하는 비디오 아티스트, 이 돌아가신 백남준 작가의 다다익선이라는 작품이 있어. 뭐야?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 갑자기 손자가 안 써지는 거 뭐지? 다다익선. 자, 어, 우리 과천에 사는 재민아, 네, 다다익선 본 적 있나? 네, 백남준의 그 현대미술관, 과천현대미술관 그 동물원 옆에 있는 네, 거기 다다익선이라는 작품 본 적 있나? 아니요. 꼭 가볼 수 있도록. 네, 음.
어, 다다익선 본 사람 없나? 이게 그 원래 브라운관으로 돼 있어서 다 브라운관이 수명을 다해서 흉물스럽게 완전히 썩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갈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어. 우리나라에 피카소 정도, 우리 피카소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뛰어난 화가다. 아니면 빈센트 반 고흐, 다빈치, 이 정도 급의 작가가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백남준이야. 백남준 하면은 서양 사람들도 그 미술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다 백남준 대단한 위대한 작가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왜? 지금은 되게 익숙한 비디오 아트라고 하는 이 분야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야. TV 브라운관 모니터를 활용해서 예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비디오 영상을 통해서 예술을 하는 1호 작품을 만든 사람이 백남준이야. 그 사람이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념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TV 모니터를 엄청나게 많이 달아놓은 거대 조형물을 어, 과천 현대미술관에 이제 출품하고 그것이 이제 있다가 이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전자제품이니까 망했는데 2024년에 이것들을 다시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다시 작동을 시켜서 백남준 그 다다익선 그 기념전을 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 백남준의 그 이 전기, 위인전기 같은 전기 예술 그 책을 한 권 읽고 그리고 선생님 아이들 데리고 가서 같이 감상을 하고 왔는데 이 장화계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했냐? 이 작품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집단지성이 시대를 바꿀 거라고 하는 화두를 던진 작가야. 다다익선. 뭐가? 이 미디어가 요즘 SNS라고 하잖아. 이 미디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철학을 수많은 다른 영상이 보이는 이 TV 모니터들을 일종의 거대한 탑, 다보탑, 석가탑 같은 거대 탑으로 만들었다고. 피라미드의 형태로. 뭐다? 미디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백남준이 우리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그 봐, 내 말 맞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지금 우리가 사실은 SNS를 통해서 1인 미디어를 모두가 다 갖고 있잖아. 그지?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동영상도 올리고, 선생님, 우리 학원 유튜브 같은 걸 봐도 강의 동영상, 지금 선생님 강의 동영상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잖아. 일종의 선생님도 1인 방송을 하고 있는 1인 방송국이잖아. 1인 미디어잖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집단지성이 시대를 바꿀 거라고 하는 것을 백남준이 예언한 작품으로 우리가 통상 해석을 한단 말이야. 미디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왜? 미디어가 몇 개가 안 되면 사람들은 그 몇 개의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권력들, 국가 권력이라든지 방송 권력이라든지 언론 권력이라든지 방송사를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는 몇몇 거대 자본가들의 입맛에 맞게 조정당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를 보면서 계엄령이 펼쳐지고 국회에 군대가 투입돼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다는 시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시도보다 그 특수부대 707 그 정예 요원들보다 누가 먼저 도착했어? SNS를 들고 자신의 유튜브를 들고 사람들이 국회를 지키겠다고 국회 주변으로 다 몰려들었잖아. 헬기 타고 들어온 그 특수부대 요원들보다 먼저 빨리 도착했다고. 이게 뭐야? 다다익선이지. 계엄은 방송국이 막은 게 아니라 1인 미디어들을 갖춘 그 개별 한 명 한 명 사람들이 지금 군인들이 지금 그 무장한 상태로 지금
그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경찰이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를 그냥 사람들이 핸드폰 다 들어가지고 실시간으로 다 방송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 증거가 넘쳐나는 시대. 그 누가 예전에 학교 선생님들 너무 많이 때렸거든. 선생님도 매일 거의 학교만 가면 맞았어.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착한 학생이 아니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맨날 두드려 맞다시피 그냥 맞는 게 일상사였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누가 선생님 때처럼 막 선생님 때리려고 하면 뒤에서 이렇게 뛰을 거 아니야. 그지? 다다익선. 집단지성.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얼마 전에 그 딥시크인가? 중국의 AI 기술이 챗GPT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용과 이 투자한 것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가지고 뭐 해킹이다 뭐 아니다 이게 논란거리인데 어쨌든 뭐 5억인가 10억인가밖에 안 되는 투자금으로 어마어마한 AI 기술을 만들어냈잖아요. 어, 그게 우리가 전에 그 로봇의 미래라고 하는 그 무슨 스탠포드, 무슨 포드 교수인데 그 포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책을 한번 읽었잖아. 그때도 뭐야?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 수많은 정보들을 이제 AI의 일종의 원유처럼, 석유처럼 써가지고 중국의 이 어마어마한 빅데이터, 개개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해서 이제는 중국이 AI 기술의 선두자가 될 거다라고 그 몇 년 전 책을 우리가 뭐 작년 말쯤에 같이 읽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에 그것들의 현실이 우리 앞에 드러나고 있는 거지. 똑똑한 개개인 몇몇이 지식을 독점하고 이 어마어마한 정교화 한다 하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생성해내는 그리고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검증해서 이것들은 잘못된 거라고 지우고 또 검증하고 올리고 하는 이러한 집단지성의 방식. 물론 여기서는 이제 곤충 세계의 집단지성체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따온 얘기라고 했지. 이것이 훨씬 더 나은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시대.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집단성이 이기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의해야 할 것은 전문가들의 지식을 무시하는 것은 자칫하다 보면 또 집단의 중우정치라고 하잖아. 중우정치. 어리석을 웃자. 바보, 대중. 바보 무리에 선동돼서 우르르 몰려가고 이렇게 선동되잖아. 또 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집단의 맹목적인 신뢰. 야, 집단지성인데 맞는 말 하겠지. 뭐 루소 같은 철학자는 그런 것을 일반의지다. 개별의지를 접고 일반의지로 수렴하자. 민주주의 만세.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그렇게 또 얘기 안 하겠지. 바보들이 선동당한 군중이 우리 똑똑한 소크라테스 선생을 하형을 언도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똑똑한 철학자가 엘리트가 정확한 지식을 대중한테 알려줘야지. 그래서 철학자가 정치해야 된다. 그런 게 철인 정치지.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는 주구 정치야. 바보 무리의 정치야라고 플라톤을 비판하겠지. 지금도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뭐가 맞는지 잘 몰라. 그런데 각각의 이런 주장들이 있다는 점을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금 가지치기 방식도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피라미드 다단계식으로 해가지고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어떤 기업보다 그 SNS를 이용해서 구글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미션을 성공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주목한 방식은 이거야. 지금 이렇게 해서 수렴해서 점점 줄어드는 방식으로
해서 이 비용을 만들어냈다는 거잖아. 산출했다고. 이 책의 앞쪽의 챕터에 뭐가 있냐면 수치를 계산하지 못하면 수치를 측정할 수 없으면 경영할 수 없다. 이거는 진짜 선생님한테 엄청 뼈아픈 말이야. 선생님이 학원 강사로는 15년 차 정도 되는데 학원 원장으로는 한 10년 정도 그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하고 있어.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선생님이 수학을 엄청 좋아하거든. 그런데 수치에 좀 약해. 숫자를 잘 못 외워. 전형적인 문과 사람이라서. 어, 이 부분이 선생님이 책을 읽으면서 좀 뼈아팠어. 수치를 내 행위나 나의 어떤 이 수업 모델이나 아니면 학원을 운영하는 어떤 경영 방식이 이게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서 얼마간의 매출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만이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책의 구절을 보면서 아, 수학 공부해야 되는데 아니면 수학적 사고로 내가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익이 되고 이익이 안 되고를 계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내가 갖출 수 있었다면 선생님 수식을 더 잘 다루고 엑셀도 더 잘 다루고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경영학적인 내공이 좀 있었다면 아, 내가 학교 다닐 때 경영학 공부를 좀 했다라면 뭐 이런 안타까움들을 주기적으로 사실은 느끼게 되거든. 이 국문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필 왈리 있고 그러잖아. 맹자가 양형을 만나가지고 맹자 첫 페이지가 그거야. 맹자한테 양형이 아이고 이 훌륭하신 맹자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을 주려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칭찬했더니 하필 말하다 리 있고 하필 왜 이익을 말합니까? 나는 의와 정의와 인 사람을 보는 이 착한 마음에 대해서만 인의에 대해서만 얘기할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생각하고 이익을 우선하면은 그건 소인배고 나쁜 놈이고 정의와 어진 마음, 착한 마음, 남들을 측은하게 여기고 자신의 것을 양보하는 사, 시비 사양지심, 사양하는 마음을 갖추는 것이 훌륭한 것이다라고 누차 강조하고 배우고 말하고 가르치고 하다 보면 마치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변화돼서 이 숫자 재는 것에 대한 터부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사실은 현대 사회를 살고 그리고 어떤 그 공동체의 리더로서 예측하고 분석하고 경영하고 하는 데는 제일 나쁜 어떤 사고방식의 틀이거든. 이익을 마치 금기시하는 이런 문화. 그러니까 사람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이익을 다투고 사람들 마음이 이익 때문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나 역시도 하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얼마짜리의 행동인지를 분석해낼 수 있는 이것이 보편적인 이 자본주의 사회에 아직도 맹자와 공작을 하면서 이익보다는 인의를 중시하고 예의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아름다운 마음일 수 있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선생님은 그런 생각들을 했어. 이걸 어떻게 계산했다는 거야? 극한의 개념을 이용해서 어차피 영의 수렴하는 이런 것들로 가니까 이거 다 계산하는 거 적분으로 하는 거거든. 나중에 뭐 지금 선행학습 하는 친구들은 적분 배우면은 아 그런 얘기다라고 할 텐데 적분 이용해가지고 이 총 금액의 상금을 얼마를 책정해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분배할지를 수학적 계산을 했다는 거잖아. 여기 나왔네. 한 개념을 이용한. 음. 그러니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수학 공부를 통해서 물론 어떤 특정 문제를 풀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학적 사고, 수치를 재서 크기를 비교하는 뭐 이런 걸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공리주의 혹은 뭐 쾌락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그 무형의 가치들을 뭐 수치로 재서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개념으로 치환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 이게 바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영의 어, 첫걸음이지. 선생님도 좀 이 책 보면서 좀 반성하게 됐어, 이번에 읽으면서.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이제 사장에서 카지노에서 사람들이 카지노가 왜 돈을 버는지 뭐 이런 것들 대수의 법칙이라고 설명하는데 어, 쉽게 얘기하면 아인슈타인은 주사위 놀이, 뭐냐면 확률, 세계는 확률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닐스 보어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논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 닐스 보어는 양자역학자인데 양자물리. 이 사람은 고전물리잖아. 상대성 이론. 물론 노벨문학상을 탄 위대한 그 이 과학자고 우리 똑똑한 사람의 대표가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니냐. 아인슈타인 우유도 있잖아. 먹으면 똑똑해진다고. 근데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한 거지. 신은 절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세계가 어떻게 확률로 구성되냐. 그런데 닐스 부어는 뭐라고 말했다고? 신이 주사위로 하는 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야. 농담으로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닐스 부어가 이긴 것 같아. 아니, 신은 절대 주사위놀이 하지 않는다고 일개 인간이 왜 얘기해요? 신은 주사위놀이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신의 영역에 대해서 말하지 마요. 라고 농담에 농담을 던졌는데 결국에는 몇 차 솔베이 회의의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그 닐스 보어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있고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우울해서 이렇게 평상시엔 아인슈타인 되게 밝고 이 명랑한 사람인데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사진이 있어. 닐스 보어의 승리지. 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뭐야? 확률로 구성되어 있거든. 어, 우리 세계가 확률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설명하는 데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어, 볼츠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물리량에 대해서 공식을 만들면서 지금도 그 오스트리아 부인에 가면 볼츠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과학자의 묘비에는 어, 엔트로피는 엔트로피 S는 로그 뭐 손에 까먹었다.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뭐 어떤 것 그러니까 경우의 수 엔트로피 이게 S인가?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경우의 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그런데 로그 값이 주어지니 어마어마한 그 크기의 로그 스케일에 어마어마한 그 상수가 곱해지는 경우의 수다. 이걸 더 쉬운 말로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선생님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우의 수 다시 말하면 확률로 세계의 물리적 상황을 다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엔트로피, 불확정 뭐 이렇게 그 무질서 도라고 하는 물리학에서 사라지지 않을 진리가 있다면 엔트로피 원리인데 세계의 시간 같은 것도 다 이런 물리량도 다 엔트로피로 설명하는데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뭐다? 확률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계는 어떻게 분석 가능하다? 확률로 분석 가능하다. 선생님이 여기 있는 것도 확률이고 뭐 이런 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반도체 기술이나 전자전기 기술이 다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양자역학적 세계에는 닐스 보어가 얘기한 대로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하는 확률적 세계다. 카지노가 돈 벌고 보험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신기하게도 한 번, 두 번 던지는 주사위는 앞면 해서 주사위는 기억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 세계에서 계속 나오는데 주사위는 기억을 못 해. 모든 개별이 개별 사건이야. 그러니까 앞면이 300번 연속 나온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야. 그래서 두 배를 거는 방식으로 카지노에서 돈 번 대학생들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래도 카지노가 이긴다. 왜? 큰 수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확률로는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가 이상한 일도 다 있고 일어나는데, 작은 경우의 수에서는. 그런데 스케일을 키우면, 그러니까 내가 동전을 던졌을 때 연속으로 30번 동전이 앞면만 나와가지고 내가 패가망신할 수도 있어. 하지만 카지노 수준에서 한 2,000번, 2만 번, 20만 번 정도 동전을 던져서 앞뒤를 잰다면 거의 50대 50의 비율로 수렴한다는 거죠. 왜? 세계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우주는 확률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안 일어날 일은 안 일어난다. 로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걷는 세금이다. 복권은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걷는 어, 세금이다. 수학 못함세다. 왜? 어마어마하게 안 일어날 사건의 확률을 기대해서 그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는 거니까. 기대값이라는 개념으로 확률에다가 얻는 금액을 곱해서 얻는 기대값은 100원도 안 되는 거를 2,000원 주고 사니까. 수학을 못하면 그렇게 복권 사야지 뭐. 기대하면서. 물론 복권을 사면 선생님도 복권 사가는 거로 뭐꿈 좋은 꿈 꾸고 하면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세계는 어떻게 구성된다? 확률로 구성된다. 1장에서 4장까지의 주요 개념들, 읽는데 필요한 주요 개념들을 빠른 속도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8장까지 이 8장이라고 하더라도 1장부터 4장까지 다음에 3분의 1밖에 안 돼. 막상 분량은 뒤쪽은 챕터가 짧거든. 그래서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읽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는 학생은 그리고 방학 때 좀 읽어두는 게 좋잖아. 우리 헤르 학생의 데미안 읽을 거야. 데미안을 읽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뭐 도서관에서 빌리든 뭐 이런 책들은 좀 한 권 사도 괜찮으니까 한 달에 2권 정도의 책은 책 한 권에 10,000원 정도 하는데 요즘 감자탕 뭐야 그 뼈해장국도 한 그릇에 12,000원 하는 시대 아니냐. 뼈해장국 한 그릇보다는 책 한 권이 나아 보여 선생님 생각에. 어, 비싸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사서 열심히 읽고 그 책의 가치를 높이면 되지. 시간이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주에 경영 콘서트 나머지 파트로 만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했습니다. 굿나잇.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네, 규리야, 안녕.